누가 안 좋은 친구야? 진짜 안 좋은 친구. 예준이가 안 좋은 친구야? 예준이 착한데? 예준이의 친구들이요. 예준이 친구들이? 저에게 아육대 단기에 전전도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친구들이라니까. 나 전종서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얘가 전종서 팬이라서 이걸 한 줄 알았는데 얘들이 닮았. 미친 거 아니야? 걔네 다 잘못됐어. 아, 예준이가 전종서 닮았다고? 약간 네? 하나도 닮았어. 근데 좀 전종서가 들으면 기분이 살짝 아니 그 미니언즈에 나오는 그 미니언즈 아빠 닮았다고. 자, 전반사 갈게요.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 없이 전부 반사하는 현상이요.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에다가 별표 쳐놓을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또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 또는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적용이 됐을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서진아? 임계각이 뭐예요? 그 굴절각이 90도일 때. 그렇죠.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밑줄 그으세요.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임계각이라고 하자. 자, 스넬 법칙 공식 한번 쭉 한번 적어볼까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속력으로 표현하면 V2분의 V1이고요.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 2분의 람다 1이고요. 각도로 표현하면 사인 R분의 사인 I요. 요거 반드시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1에 대한 2의 값이니까 얘는 그냥 1에 대한 2의 값을 그대로 적용해갖고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1분의 2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싹 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속력, 파장, 입사각, 굴절각까지. 오케이? 1에 대한 2잖아. 그럼 1에서 2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각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2에 해당되는 각을 굴절각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 여기서도 써먹을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스넬 법칙, 굴절 법칙에 의해서 거기 입사각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밑에 그림 보시면 입사각이 자꾸만 커지고 있죠. 그럼 굴절각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커져야 되죠. 왜 이 비율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지. 매질의 변화가 없으니까. 1 매질과 2의 매질이 똑같이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러면 얘가 커지니까 얘도 뭐 어떻게 될까? 같이 커지겠지? 근데 얘가 커지다가 얘가 몇 도가 되는 순간이 와? 90도가 되는 순간이 오죠? 그때 이 입사각을 뭐라고 하자고? 임계각이라고 하자고. 근데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이제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굴절 안 하고 뭐만 한다고? 반사만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전반사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볼게요. 굴절각과 임계각, 빛이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약 1인 공기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임계각 IC인 경우 굴절각이 90도이므로 임계각 IC는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식이 나왔는데 별표 3개 쳐놓을게요. 그 식은 어떻게 유도했나요? 요 식과 요 식을 어떻게 놓고? 갖다 놓고서 우리가 식을 유도했었죠. 한번 가보자. 두 개의 식을 갖다라고 놓고 유도를 했다라고 쳤을 때 n1분의 n2 그리고 sin r분의 sin i요 라고 나오는데 얘가 입사각 임계각으로 들어왔다라고 친다면 sin r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가 될 거냐? sin 90도가 될 거고요. sin ic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지금 그림 중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굴절률이 1인 공기로 갔대. 어서 오세요. 요 친구가 혼나야겠네. 편하게 앉으세요. 레원아 왜 늦었어요? 언제로 생각했어요? 1시로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12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민서 있을 거예요. 민서. 민서 좀 일찍 오니까. 아까 못 알아봤잖아 민서인지. 분장 안 해서. 분장 안 했을 때만 만났어요. 감정 아니야 나 선생. 친절하네요. 자. 서로 뭐하니? 야, 너 포즈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좀 그래. 이거 좀 되게 다정했어. 동성끼리는 이렇게 좀 잘 안 하는데. 여지 괜찮아? 좀 힘들어? 딴 데로 옮길까 얘? 딴 데로 보내? 그냥 냅둬? 알았어. 자, 그만 만져 좀 둘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사인 90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얘는 1분의 사인 IC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공기다라고 했으니까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1이다라고 논다라고 했죠. 그럼 얘 굴절률을 그냥 n이다라고 친다면 얘는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 굴절률하고 사인 IC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역수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있죠? 그래서 굴절률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사인 IC 분의 1이요 또는 사인 IC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굴절률 분의 1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굴절률을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임계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임계각을 알고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다? 굴절률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됐나요? 특히 뭐 구하라고? 임계각. 임계각 구하는 걸로 잘 나올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는 임계각이 42도고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임계각이 48도네요. 누가 더 커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가 더 크죠? 똑같이 공기로 갔는데 속력 차이가 누가 더 작아요? 물 공기가 더 작죠? 그쵸? 일단 굴절각은 90도로 동일하죠? 맞죠?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얘네들의 속력 차이가 작다라는 얘기는 이 값이 거의 뭐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 값도 1에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 가고 얘 가고 거의 차이가 안 나야지 속력 차이가 적게 나는 거야. 속력 차이가 많이 나면 얘 차이가 크게 날 거야. 이런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공기로 갔을 때는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는데 공기가 아니라 다른 매질로 갔을 때는 그냥 그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에만 뭐 집어넣으면 돼? 사인 90도로 값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굴절률을 알면 뭐 임계각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는 하나의 굴절률과 임계각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굴절률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는 공기로 진행할 때의 임계각을 구하는 방법인 거고 공기가 아닌 서로 다른 매질 자체에서 이제 진행할 때는 임계각을 구하는 방법으로 따르게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결론은 다 뭐에서 시작했다? 굴절의 법칙에서 이용했구나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죠. 반드시 좀 외워두세요. 이거 관련돼 갖고 문제 푸는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알겠죠? 문제 풀어왔나요? 네. 네? 이건 좀 다른데. 예준아? 풀어왔나요? 이완이 싸울래요? 왜 저를 보고 말하시는 너 했구나. 이게 할게 너무 나 어젯밤에 저도 어젯밤에 했는데 깜빡하고 체육대회 이만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금이 체육대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수의가 그 목요일 날은 목요일도 체육대회인데. 그래서 술 먹고 그러니까 일찍 잤어요? 그냥 뻥치지 마세요. 진짜 몇 시에 잤는데? 6시에 잤어? 오자마자? 집에 조금 그러니까 밖에서 좀 놀다가 들어와서 오자마자. 제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1학년 때 어디까지 가서 은혜쌤을 만나고 이거 끝나고 생명이 있죠?
없어요? 그럼 집에 안 가면 되겠네. 아, 저 어디 가요? 나와서 풀다 가면 되겠네. 아, 저 어디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민서는요? 네, 저희 또 쉬는 시간 필요. 아, 예, 최대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하는 예. 리어원은요? 영상 봤어요? 아하, 참 큰일 났네. 여원이는요? 끝나 뭐 없죠? 예. 하고 가세요. 밥 먹어야 돼. 아, 끝나고 먹어도 돼요. 뭐? 놀러 뭐? 가족끼리. 어? 가족끼리도. 가족들한테 저희 단톡에다가 글 좀 남기세요. 오늘 공부해야겠다고. 나 없이도 잘 다녀오시라고. 연애 오케이? 민서야? 네? 쉬는 시간에 다 못하면은 남았다가 하고 가세요. 아, 네. 알겠죠? 레원이 끝나고 수학 생명이죠? 네. 생명 끝나고 뭐 하고 뭐예요? 네, 없네요. 예, 하고 가세요. 이따 질문 좀 하고 가세요. 예? 어디요? 예? 좀 늦게 가시면 돼요. 약속 깨라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약속 깼잖아요. 그쵸? 예, 자, 가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반사 현상의 관찰이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전반사의 특징 좀 잠깐 볼까요?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기를 약화시키지 않고 올 반사하니까 약화가 안 되겠죠. 일부는 굴절되고 일부는 반사된다면 약화가 될 텐데 빛의 세기가 변하지 않고 빛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고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요게 좀 좋은 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레이저 빛이 물줄기를 따라서 진행한다. 요거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줄기가 튀어나오는 거에 거의 나란하게 빛을 비춰주면 돼요. 그럼 무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쁜 그런 형상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얼마 안 하니까 혹시 집에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요. 집에 없으면 뭐 다이소 가고 하나 사세요. 근데 있으면 좋아요. 지나가던 길고양이들 있죠? 걔네하고 놀기 참 좋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려면 그래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더 좋아해요. 질투하는 거지. 고양이들이 그 불빛을 보고 노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가 더 놀아. 그 고양이도 못 오게. 게다가 고양이한테 가끔씩 싸대기도 맞아. 발광하지 말고. 자, 두 번째로 그림 보시면 레이저 빛이 프리즘에 입사된 후 되돌아 나온다. 요것도 전반사고요. 이 레이저 빛이 휘어진 광섬유를 따라서 진행한다. 되게 이쁘죠? 예. 그래서 생활 속의 전반사 좀 보고 갈게요. 쌍안경, 잔망경 둘 다 전반사 이용하는 거 맞고요. 광섬유를 이용한 장식품 보시게 되면 이쁘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사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내시경 촬영해 본 사람? 나도 안 해봐. 나 했나? 아, 했다. 근데 저기 수면 마취한 상태에서 한 거라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 제일 최근에 저거 할 때 간호사분이 마취를 해야 하는데 바늘 잘못 꽂은 거야. 뭐가 따뜻한 게 내 피부를 이렇게 훑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 이게 뭐지?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었던 거지. 진짜 여기였나? 그랬을걸? 이 주변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더 좀 짜증날 것 같았고 안 봤는데 바닥에 뭔가 액체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막 이 사람 막 지금 되게 막 분주해. 막 저 사람 막 정신이 없어. 막 지금 뭐 나갔어 혼이. 다른 간호사가 근데 한 둘이 와갖고 또 난리가 났어. 죄송하다. 괜찮아요. 안 보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 따스함이 이렇게 전해져서 내 팔을 이렇게 훑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주 선명하게 감각이 아주 그냥 싹 느껴지더라고. 소리까지 그냥 뚝뚝 떨어진데 바닥에 이런 이제 아스팔트 이런 바닥이죠. 메탈리스 바닥에 딱뚝. 뭐하니 너? 손이 왜 글로 가 있니? 적당히 해. 다른 애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게 더 이상해.
자, 내시경 얘도 마찬가지 전반사 이용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볼게요.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만약 굴절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로 반짝거리지는 않을 텐데 안에서 전반사 하면서 내 보이는 쪽으로 다시 이렇게 반사돼서 오니까 더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거지. 오케이? 근데 다이아몬드 살 거야? 금 살 거야? 라고 하면 금 사세요. 이게 다이아몬드도 이제 약간 이제 돈 현찰처럼 거래가 되는 애고 금도 현찰처럼 거래가 되는 애인데 다이아몬드보다는 금이 더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다이아몬드는 인공적으로도 만들죠. 그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원소니까. 그래서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금은요 전 세계적 곳곳에 적은 양이지만 다 광산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거의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거래를 안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지. 근데 각 나라마다 다 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금 사세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해줄게. 됐어, 금 반지 해줘. 아니면 금 두꺼비를 해줘. 뭐 그게 좋아요. 이거는 계속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값은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쌤 대학교 때가 금값이 한 돈에 6, 7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돈에 50만 원 가까이 해요. 뭐 5배 이상이 거세진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 대학교 때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이니까 왜 표정이 그냥 그렇게 들어. 자, 어쨌든 광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전반사를 이용하는 건데 민서 되게 크게 웃었다. 나 기억해둔다. 자, 다음 장 넘겨보면요 258쪽에 요 파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파트가 거의 문제 풀 때 전반세에서 낼 게 별로 없으니까 이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오시는데 광섬유 먼저 볼게요. 빛을 전송할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을 관섬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굴절률이 큰 중앙의 코어 밑줄 그어놓으세요. 중앙에 있는 걸 코어라고 하재요. 걔는 굴절률이 커야 된대요. 그래야지 느린 매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둘러싸고 있는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 자, 그러니까 코어와 클레딩 두 가지 용어만 기억해 둘게요. 하나는 코어, 하나는 클레딩. 중심 쪽에 이렇게 코어가 쭉 있는 거야. 거의 유리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 클레딩이라는 애가 둘러싸고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막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막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가운데 있는 누구? 코어와 그 주변에 있는 누구? 클레딩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거다. 빛을 어디다 쏠 거냐? 코어 쪽에다 쏠 거예요. 어디다 쏠 거라고? 코어에다 쓸 건데 얘 굴절률하고 얘 굴절률 비교를 했을 때 서진아 누가 더 커요? 코어가 더 커야 돼요. 왜?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매질이 진행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법선을 그렸을 때 경계면 쪽에서 빛이 쭉 가는데 그게 입사각보다 임계각보다 더 큰 값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얘는 굴절하지 않고 어떻게? 요 내에서 뭐만 하는 거야? 이렇게 반사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조건 자체가 요 각 입사각 자체가 누구보다 커야 돼? 임계각 IC보다 더 커야 돼요 라는 걸로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 다음에 얘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 얘 굴절률 N2다라고 쳤을 때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요? N1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고 얘를 V1이라고 하고 얘를 V2다라고 친다면 누가 속력이 더 빨라야 돼요? V2가 더 빨라야겠죠. 요런 것들 이제 헷갈리게 나오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여기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만 해주시면 되고 요 정도 공식 이용해갖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정도만 할 줄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중간고사 때 못 봤더라도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만회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는 건 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 뭐 어쩌라고 그래도 기말고사 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나마 좀 만만해요. 역학적 에너지 그런 문제도 안 나오니까.
알겠지? 만만해요. 저희 말 안 들으는데 이랬어요. 말 좀 들어. 아, 역학적 에너지를요? 낸다는 말이 저희 중간고사 맞아요. 되게 중간고사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데모하세요. 안 한다고는 현재 하셨기. 근데 이게 보통은 앞에 부분에 연계해갖고 같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수능에 보니까 앞에 거보다 같이 공부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애들이 너무 못해서 안 해. 근데 여고잖아. 여고 애들은 보통 수능에서 물리원은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건 좀 억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욕심이야. 진짜. 어차피 배운 거 다 까먹는 거지. 본인도 다 알고 있는데 뭘 굳이 그거를 다시 기억해갖고 한 수능 본래들이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수능 본래들은 물리원으로 수능 본래들은 지네가 알아서 공부해요. 보통 물리 보는 애들은 둘 중 하나예요. 뭘까? 물리에 미쳐 있는 애들. 그냥 물리가 좋은 애들. 그런 애들 물리 봐. 물진. 그리고 하나는 그냥 생각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물리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근데 그 생각 없는 애들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미쳐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물리원을 본다라고 친다면 물리를 좋아하는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거기 내에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근데 화학보다는 오히려 물리가 점수가 좀 더 잘 나와요. 수능에서는. 화학보다는 물리가 좀 더 점수가 잘 나와요. 좀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에서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거든. 전체 단원에서 20문제 내야 되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서 많은 문제를 배당할 수가 없는 거지. 두 개 나와봐야 하나는 쉬운 거고 하나는 어려운 거 이렇게 두 개 나올 거라고. 그럼 어려운 거 버리면 돼. 어려운 거 그거 하나 버리고 47점 맞으면 돼. 나머지 다 맞으면 되지. 왜 어려운 거예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욕먹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코어, 클래딩 기억해 두시고 굴절류 비교하시고 속력 비교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굴절류 가르쳐 준다라고 친다면 무슨 각 구할 수 있어? 임계각 구할 수 있죠. 두 개 굴절률이니까 공기는 안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임계각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이니까 어쨌든 임계각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친다면 이 친구가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 사인 IC는 얘분의 얘야 라는 값으로 우리가 비교해줘서 임계각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야 될 거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굴절률이 2야. 아 얘가 굴절률이 1, 2, 2야. 그럼 임계가 얼마야? 45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봐야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올 거라고. 뭐 44도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어? 33도, 난 33도가 좋아하는 거야. 33도 그걸 내려면 그 밑에 단 사인 33도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줘 알려줘야 돼. 그거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외우고 다녀? 미친 거예요. 이거 왜 외우고 다녀? 그쵸? 외울 필요 없어. 30도, 45도, 60도 이것만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광턴진 볼게요. 음성, 영상 등과 같은 정보를 빛신호로 전환한 후 빛의 전반사를 이용해갖고 광케이블로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에요 라고 나왔는데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아 전반사를 이용하는구나. 빛의 신호로 전반사를 이용하는구나. 그럼 빛으로 가는 거니까 빨라 느려? 개빨라. 그게 주 포인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에 제일 그림에서 왼쪽에 제일 보시게 되면 전기 신호예요. 음성이나 또는 영상 정보다라고 쳤을 때 그 전기 신호를 뭐의 신호로 바꿔요? 빛의 신호로 바꾸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전기 신호라는 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죠. 디지털이면 뭐예요? 0과 1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빛의 신호로 0과 1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갖고 빛의 신호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빛이 한 번 깜빡거렸다? 그럼 0. 두 번 딱 깜빡거렸다? 그럼 1.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죠? 그럼 충분히 전기 신호를 뭘로 바꿀 수 있어? 빛의 신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바꿔주는 거가 변환을 하고 송신기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갖고 코어 쪽에다 빛을 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입사각이 무슨 각보다 크게? 임계각보다 크게 이렇게 빛을 쏘지게 되면 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중간쯤에 광증폭기가 있죠. 뭐가 있다고? 증폭기가 있는데 이 증폭기는 한 뭐 얼마더라? 뭐 100kg에 하나씩? 그러니까 증폭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근데 구리선 같은 경우는 한 4kg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돼야 된대요. 그럼 훨씬 많은 증폭기가 필요하겠죠.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증폭기가 적어서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설치나 뭐 그거 하는 거, 뭐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 얘네들 다 어디다 박아야 돼? 땅 속에다 박아야 돼. 왜냐면 거의 유리 성분으로 돼 있거든요. 유리 재질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손상이 되면 누가 가서 쿵쿵 박으면 어떻게 될까? 부서져요. 그렇죠. 깨지죠. 깨지면 그냥 전체를 통으로 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디다 박아놓는 거야? 땅 속에다 박아놓는 거야. 땅 속에다. 그리고 나온 거를 수신기 쪽에서 다시 전기 신호를 뭘로 바꿔주고? 아니지.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그 친구를 다시 음성이나 영상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송신기는 보내주는 거고 수신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중간에 광섬유가 있다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장단점이 나와 있지요. 보이나요? 장점,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을 받지 않아갖고 잡음이나 혼선 없이 도청이 어렵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 현상을 받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누구는? 구리선은 전자기파의 간섭 현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잡음이나 또는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천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 집전화 있죠. 여러분 저거 봤어요? 서울의 밤인가? 서울의 봄. 밤이 아니라 서울의 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봤어요. 안 본 사람? 저요. 많이 안 봤네. 왜 안 봤어? 정치 얘기 싫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 역사 얘기지. 정치 얘기보다는. 정치 없어요. 아무튼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슬픈 영화 봤어요. 서울의 봄도 슬퍼요. 다른 슬픈 영화 1시간 반 동안 울다가 나왔어요. 뭘 얼마나 슬프길래 1시간 반 동안 시작할 때부터 울었는데요. 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했길래 이러고 울렸어요? 무슨 영화였지? 일주일간의 뭐지? 휴가? 7일간의 휴가? 아, 그거 슬프댔어. 근데 1시간 너무 재밌었어. 7일간의 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7일간의 행복. 그거 진짜 개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핸드폰 안 쓰고 뭐 쓸 때? 집 전화 같은 거 썼을 때 도청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언니 괜찮아요? 군인들이 부대에서 집으로 전화하거나 여자친구랑 전화하거나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 공용전화 쓰잖아. 그때도 도청해요. 실제로 느껴져요. 이렇게 내가 통화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 누가 이렇게 뭔가 소리에 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야 되나? 좀 당해보셨어요? 나도 군대 가서 어딘가에 전화하지 않았겠을까? 근데 도청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군인은 이제 군 내부에 이제 보안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도청하는 거예요? 정보 쪽 관련되는 애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하려면요 그 선을 따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이 대한민국에 간첩. 뭐 그럴 수도 있죠. 간첩.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종이컵으로 통화하는 거 해본 적 있지? 네. 있지? 네. 그거 통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이 팽팽하게 떼야지 이렇게 들리죠. 그쵸? 그거를 중간에 실을 딱 연결해갖고 수직으로 연결해갖고 여기서 듣고 있으면 둘이 얘기하는 게 들린다니까. 우와. 해보자. 해보자. 해보세요. 들려요.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아니 이렇게 유래. 자. 대용량의 정보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장거리 통신에 유용하고요.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광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 사이의 거리가 길다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나온 것처럼 100km마다 설치를 하는데 구리도선은 4km마다 설치를 한대요. 단점이 있네요. 광섬유는 화재나 충격에 약하고 한번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아예 통으로 다시 갈아야 돼요. 광섬유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먼지가 끼거나 틈이 생기면 광통신이 불가해져요. 그러면 고장난 거예요. 통으로 다시 갈아야 돼요.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민에 비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태블릿이
오늘이 고장난 건 아니지. 오늘 고친 거죠. 고쳤어요. 그러니까 겉에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통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라면 고장나면 그냥 다시 새로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고치질 못하고. 좋은데? 좋다고? 나 그럼 오늘 이 150만 원 내고 해야 되나? 돈 많네. 많다고? 지금 돈 없어서 뭐 마실 것도 못 사고.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자, 광통진의 발달 갈게요. 광섬유의 투명도와 증폭기의 기술 개발로 현재 초고속 정보 통신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에도 해저 케이블로 장거리 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대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각 세대마다 광섬유가 연결되도록 하고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 단지 밑에까지만 광섬유가 오고 나머지는 구리선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한대? 각 건물, 각 세대마다 광섬유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지. 고장나면 어떡해요? 건물 뜯어야 돼요? 걔네들이 고장나서 다시 바꿀 수 있게 설치를 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묻어버리지는 않겠지. 근데 사람들이 자주 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겠죠. 됐나요? 네. 네. 자, 260쪽 전자기파,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오늘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파 전자기파 전기자기. 우와. 그냥 묶어서 이렇게 쓴 거야. 전기와 뭐? 자기. 됐죠? 자, 2단원에서 쌤 영상 들으라고 한번 쭉 영상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2단원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중학교 때도 어떻게 배웠던 내용들이어서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앙페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됐고. 자, 앙페르 왠지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거 과학자 이름인데 어느 나라 사람 같아? 그렇죠.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기려서 쓴 게 바로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단위로 쓸 때는 다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앙페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앙페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게 앙페르 법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직선 도선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쳤을 때 자기장 주변에서 자기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동스머 오른손 엄손가락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그 방향을 찾는 게 앙페르 법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법칙을 할 때 오른손 법칙 또는 나사 이렇게 끼워갖고 들어갈 때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해주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누구의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이고요. 얘가 누구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죠. 전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수직 관계에 있다고.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뜻이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성된다라는 개념으로 연결해 주면 될 거다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나 렌츠 법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1 때도 배웠거든요. 중3 때도 배웠 거고요. 기억나요? 그런 것들을 무슨 현상이다라고 하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자기 유도 현상. 요거 기억나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였느냐? 누구의 변화가 있을 때?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코일 주변에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성이 돼요 라는 게 전자기 유도 또는 패러데이 법칙 또는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은 이 전자기 유도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고 패러데이 법칙은 얼마의 값에 해당되는 전류가 만들어져 라는 이제 공식이 되는 거지. 기억나죠? 그러면 앙페르 법칙은 누구 때문에? 전류 때문에. 누가 유도됐어?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고,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나 렌츠의 법칙은 누구의 변화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누가 생성됐어? 전류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결론은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되고 전류에서 자기장이 생기고 얘가 이거라고. 와우. 오케이?
전자기파가 딱 그거라고. 알겠어? 전기장에 의해서 누가 생성이 유도가 되고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자기장에 의해서 누가 또 유도가 돼? 전기장이 유도가 되면서 걔네들이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는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하자? 전자기파라고 하자 이거야.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는 누구? 빛이라고 하는 애도 뭐에 속하는 거고? 전자기파에 속하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내용 한번 볼게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영국의 과학자 맥스웰,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대학교 가갖고 요쪽 관련 언니 자 대학교 가갖고 요쪽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맥스웰의 무슨 파장 뭐 파장곡선 뭐 자주 나오는 아저씨예요. 자주 나오는 아저씨예요. 자,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라고 예측만 했어. 그거를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 들어봤죠? 단위로 많이 썼지. 누구 단위로 썼어? 그치, 진동수 단위로 썼었던 그 헤르츠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증명을 하게 된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된 거고 TV를 수신해 갖고 들을 수 있게 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지금 현재는 뭘 쓰고 있어? 핸드폰을 쓰고 있고 귀에 꽂는 거 뭐예요? 이어폰. 근데 요즘에 선 달린 이어폰 잘 안 끼죠? 무선 이어폰 쓰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고 시계하고 핸드폰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이 두 아저씨들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아빠 어디 모르는 데 갈 때 자동차 뭐에다가 내비게이션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멋진 아저씨들이요. 이 아저씨들 왜 이거 발견해갖고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다 버려야 돼요. 지금 펜 쓰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관련된 내용. 뭐야 그 웃음은? 자, 전자기파의 진행 보면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되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유도되고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되고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된다. 지금 전기장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전류가 위로 가고 있잖아. 그럼 자기장은 나온다고. 이해가? 이해가? 오른손으로 해라. 왼손으로 하지 말고. 알겠어? 알겠어? 근데 자기장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저 뒤로 갔죠? 그럼 전기장이 밑으로 갔죠?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둘이 무슨 관계 있으면 된다고? 수직 관계 있으면 된다고. 그림 이거 가르쳐 놓고서 어떤 그림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오른손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손 이렇게 해가지고 얘 전기장 방향, 얘가 누구 방향? 자기장 방향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진행 방향 쪽으로.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네. 됐어? 오케이. 자, 전자기파의 성질 보고 갈게요. 전자기파의 전달. 자, 이 친구는요.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고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면서 그냥 쭉 가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파동은요. 입자를 건드려서 걔가 진동하니까 옆에 있는 입자도 이렇게 갔잖아. 근데 얘네들은 매질이 필요가 없죠. 매질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질이 필요한 파동들, 매질이 필요하지 않는 파동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맨 처음에 우리 파동 배울 때 횡파, 종파 이렇게 파동을 분류했잖아. 또 구면파와 평면파 이렇게 구분했잖아.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구분하는 게 바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매질이 꼭 필요한 애들
를 탄성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탄성파. 왜 탄성파라 그럴까? 탄성. 매질이 진동을 딱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얘가 어떻게 해? 딱 건드리니까 이거지. 이게 탄성이잖아. 그 탄성에 의해서 옆에 있는 애가 뭐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애들은 탄성파라고 얘기를 하고 매질이 필요 없는 애들은 그냥 오름을 배고 있는 전자기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전자기파는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거기다 네모 쳐놓을게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파동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탄성파, 매질이 있어서 전달되는 애들은 고체가 제일 빨랐다고. 입자사율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액체가 느렸고 기체가 제일 느렸죠. 당연히 진공에서는 소리는 속력 전달이 돼야 한대요. 안 됐었어. 우리 소리의 속력 비교를 했을 때. 그쵸? 근데 전자기파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대?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걔네들이 파동이 진행되는 거를 뭐 할까?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진공에서 제일 빠르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 물, 그 다음 유리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고. 됐나요? 전자기파의 속력, 진공에서 전자기파는 파장에 관계없이 빛의 속력과 같은 약 얼마?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와우. 지구 둘레의 길이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약. 그럼 4만 킬로미터로 나눠보세요. 4로 나눠봐. 7.5.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몇 초에? 1초에. 언니 왜 그래? 체육대회 했어? 레언이도? 괜찮아요? 정신 차려. 자, 빛의 속력을 C라고 표현하고 전자기파의 진동수 F라고 표현하고 파장 람다라고 표현했을 때 C는 F 람다요. 많이 봤던 식이죠? 네모만 쳐놓으세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대요? 진동수가 클수록 비례한대요. 거기다도 식 적을 거 있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 할 때 2단원에서 E는 HF야. 또는 E는 람다분의 HC야. 얘하고 얘하고 같은데 어떻게 유도했느냐? 빛의 속력 C가 F 람다라. 그럼 F는 람다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빛 에너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요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H는 플랑크 상수 몰라도 돼요. 그냥 상수니까 일정한 값이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전자기파의 종류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전자기파의 종류, 전자기파는 진공에서의 파장에 따라 또는 뭐에 따라? 진동수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므로 파장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구간으로 나누면 파장이 제일 짧은 누구?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를 묶어서 전파. 그 중에서 전파 중에 파장이 짧은 애가 마이크로파. 파장이 긴 애가 무슨 파? 라디오파. 우리 일반적으로 전파 많이 얘기하잖아. 그 전파에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많이 사용하죠?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것도 마이크로파 위주 부근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광역대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자세하게 나오긴 할 건데 어쨌든 구분할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거기 보시게 되면 무슨 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1, 2, 3, 4 7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만 비교를 했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요? 에너지가 커져요. 맞죠? 근데 에너지는 HF래. 그럼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비례관계 있어. 그럼 누구도 커져요? 진동수도 커져요.
됐죠? 근데 에너지는 람다하고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네. 아, 그럼 람다는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근데 그냥 작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짧은 단자를 못 써요, 내가. 쓸 줄 알아요? 그냥 작다 이러면 뭐 의미만 보면 되죠, 그렇죠? 난 가끔씩 한글도 틀려요. 밑에 발음 받침 뭐 이런 게 2개 들어간 거 있지. 아, 헷갈려 안 쓰면.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이제 쓰려고 뭐였더라?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냈대. 메시지 같은 거 보냈대. 그럼 다른 말로 바꿔서 써요. 굳이 걔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맞춤법 뚫리면서까지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지, 그치? 그럼 다른 말로. 맞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때야 돼요? 작아져요. 진동수도 작아져요. 대신에 파장은 길어져요. 길어진다. 그냥 이렇게 대자로 쓸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어디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쪽이 무슨 색? 빨간색이고 이쪽이 무슨 색? 보라색.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줘요.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보라색 또는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는 뭐로 많이 나와요? 파란색으로 많이 나오죠?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파장 누가 더 커요? 빨간색이 더 커요. 진동선 누가 더 커요? 파란색, 보라색이 더 커요. 이런 것들 좀 비교해 줄 줄 아시면 되고. 에너지 당연히 얘가 더 크고요. 얘가 더 작고요.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런 것들 또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가시광선은 우리 가시광선 보면서 와우 무서워 얘?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큰 애잖아. 근데 가시광선 보고 에너지 뭐 이러지 않잖아. 그죠? 근데 어디 쪽 가면? 자외선 쪽 가면 에너지가 훨씬 더 세지죠. 세지면서 이제 피부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지. 피부 염증이 생기고 그게 심하면 피부 암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이제 뒤질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이제 대기권에 뭐 있어? 세 글자. 무슨 층? 오존층. 오존층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오존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야. 오존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어?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뒤지는 거지. 그럼 건물 내부에만 있어야 돼요. 어디 돌아가고 싶으면 지하를 이용해갖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연결을. 얘보다 더 에너지 큰 애가 누구예요? X선. 여러분들 X선 촬영 같은 거 많이 해보죠? 많이 하지는 않죠.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 정도. 그렇죠? 뭐 어디 뭐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 운동하다가 잘못 다쳐갖고 삐끗했다. 그때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 해보고 그럴 때. 근데 거기에 무섭게 뭐 그려져 있지 않아요? 방사능. 무서운 애라 이거지. 그 정도로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얘기야. 방사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방사선이라고 따로 있어요. 알파선도 있고 베타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그 에너지가 큰 애가 얘를 서진이를 싹 지나갔어. 그럼 정상적인 세포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미쳐버리는 거고 다른 세포로 바뀌어버리지. 그게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세포 자체가 그냥 쏘이자마자 바로 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야. 오케이? 근데 걔보다 더 센 애가 누구예요? 감마선이네. 거의 끝판왕이지 끝판왕. 근데 얘네 다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그럼 저쪽에서 핵폭탄이 터졌어? 그럼 간판에서 나오겠지? 그럼 내가 핵폭탄 터지는 걸 봤어? 그럼 나 벌써 지나간 거야. 왜 지구 7바퀴 반 돈다며 1초에 지금 빛이. 근데 내가 그걸 봤잖아. 그럼 저기서 터지는 거 우와 간 거야. 나 간 거야. 내가 쑥 지나간 거야. 나 살았네?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돌연변이가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자체가 살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히로시마에다 뭐 터뜨렸어? 핵폭탄 터뜨렸지? 그때 뭐가 나왔겠어? 방사선 엄청나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괴해갖고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살은 사람들도 계속 그 병에 시달리고 그 애도 그렇게 변형이 돼 있어.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무서운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야. 가시광선까지는. 됐죠? 그럼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 영역이니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자외선 소독기에는 왜 불구스름한 빛이 나올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겠지. 니네 급식실 가면 언니 그만. 급식실 가면 저기 컵 소독기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딱 키면은 푸른색 빛이 약간 보라색 그 색깔 나와 안 나와? 그 안 나오면 이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알아 몰라? 얘는 딩 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이 믿어 안 믿어? 가시적인 효과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적외선도 마찬가지야. 적외선도 마찬가지. 적외선 우리는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이는데 뭐 적외선 무슨 방이에요. 그러니까 빨개. 적외선에 제일 가까운 이제 가시광선에 이제 붉은색 영역에 해당되는 조명도 같이 이렇게 켜주는 거야. 왜? 가시적으로 얘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 의심 엄청 많잖아. 어마어마하잖아.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고. 보통 적외선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누를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 적외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얘가 위험하다 그랬지? 얘부터 안전하다 그랬지? 그럼 얘는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눌러도 별 문제 없는 거지. 근데 이거 눌렀는데 문제가 생기면 근데 괜찮잖아. 그치? 나 은근히 예전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걔보다 더 안전한 애가 누구야? 이게 이제 이용하는 게 어디? 전자레인지에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열심히 쳐다봐도 된다고. 안에만 안 들어가면 돼. 물론 니네가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 전자레인지가 니네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를 차폐 현상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금속으로 이렇게 세상슬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게 전자기 차폐 현상이 일으키게 해주는. 그래서 웬만한 전자기파가 못 나오게 해준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갖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딴 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볼게요. 자, 후딱 하고 끝내자. 감마선. 소풍 왔어? 진짜 많이 오거든. 자,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예요. 파장 길이가 0.01 나노미터 이하래요. 뭐가 파장이. 파장이. 그럼 진동수 구할 수 있어요? 네. 왜? 빛의 속력은 일정하잖아. 빛의 속력 C는 F람다죠? C가 R죠? 파장도 나왔죠? 그럼 진동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특징 잠깐 읽어볼게요. 자, 다행히 읽어봐.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서 암치료에 주로 이용한대요. 그 방사선 치료, 이제 암 걸린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하는 게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감마선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암세포만 파괴할까? 당연히 정상적인 세포도 파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절들이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또 이거 너 감마선에 의해서 누적되면 또 바람의 원인이 된대요. 암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골 때리네요. 암을 치료할 수도 있고 암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화상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또는 암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암치료에 이용되고 감마선 만원경,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할 때 감마선 부근에 해당되는 영역을 촬영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시광선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 눈에 보게 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X선도 갈게요. 예준이가 읽어보자. 소가령이 가해 제목도 읽으세요.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의 전자기파. 네. 0.01 나노미터에서 1 나노미터 영역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X선이다라고 할 거예요. 특징 읽어주세요. 소가령이 가해 물체 내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며 물체의 내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X선 촬영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피부 같은 거는 다 투과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뼈는 투과가 안 되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뼈 관찰 같은 거 할 때 엑선 촬영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 뼈 부러졌다, 뭐 부러졌냐, 안 부러졌냐, 뭐 금강건은 엑선 촬영해도 안 보여요. 왜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금강건은요, 감으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나서 다시 엑선 이제 한참 지나갖고 엑선 촬영하면 이제 뼈가 다시 붙은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뼈에 금이 갔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진짜예요. 그래서 병원 가갖고 뼈에 금이 간 것 같아요라고 의심만 할 뿐인 거지. 아 뼈에 금이 갔군요라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얘기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뇌원이 계속 인사하네요. 이제 그만해 주셔도 돼요. 적당히 하세요.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신체 물질이 X선에 많이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과다 노출을 피해야 한다.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일부러 X선에 노출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병원에 계속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X선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면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는 나도 잘 모르는데 X선 촬영 횟수가 1년에 몇 회 이 정도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이상 이제 촬영하게 되면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간을 이제 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의료나 보안 검색 같은 거 알죠? 여러분들을 찍을 때 말고 여러분들 가방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을 때, 오케이? 그럴 때 이제 그 왜 공항 가면은 그 검색대 같은 데다가 자기 물건들 막 올려놓잖아. 그리고 어디가 이렇게 쭉 통과를 하죠. 통과를 할 때 이제 거기서 관리하는 이제 직원이 그 안에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보고 의심되는 게 있으면은 멈추고. 잠깐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한번 끌려가 본 적 있는데. 뭐였어요? 아, 거기까지 얘기하기엔 좀. 배터리를 많이 넣어놨더라고 내가 가방에다가. 나도 그렇게 많이 넣어놓은 줄 모를 정도로. 제주도 가는데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백에 이제 거리 측정기가 있어.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거 어느 정도 거리구나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만원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야. 배터리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배터리가 없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사갖고 넣어놨던 거야 가방에다가. 근데 골프백 가방에 주머니가 되게 많거든.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니까 또 없구나. 그래서 또 사고 또 넣어놓고 또 사고 또 7개인가? 7개가 이때 찾아보래. 그래서 뭐 열심히 뒤져봤더니 7개가 나오더라고. 보물찾기 했죠. 내 가방에 그렇게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었잖아. 배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체 결정 구조를 연구할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고체가 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거라서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엑선 거를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DNA라고 들어봤죠? 생물시간 때 DNA 이제 열심히 배웠죠? DNA 구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요 엑선 회절 현상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X선이 이제 그런 데 이용되는구나. 현미경 이용해갖고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외선 갈게요.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는 파장이 짧은 영역의 전자기파 특징. 사진 읽어보세요.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살균 기능이 있다. 물질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작용이 강하다. 오존층에서 실제적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가요. 산소 기체가 대기 중에서 이제 햇빛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요. 얘가 에너지가 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산소 원자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원자인 상태는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높은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그게 끊어지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돼 있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랑 결합하면서 오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오존이 또 UV, 자외선을 또 만나게 되면 다시 또 분해가 되고요. 분해된 또 산소 원자가 나오는 게 그 옆에 있는 오존 입자하고 반응을 해갖고 두 개의 또 산소 분자가 되고요. 오존층에서 이 화학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뭐가 흡수됐죠? 자외선 흡수했죠? 여기서도 뭐 흡수했어요? 자외선 흡수했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오존층에는 오존 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오존이랑 산소 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외선을 없애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발열 반응이니까 열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요거. 요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런 것도 연결질 수 있어요. 또요.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를 그리게 하기도 하며 신체 내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 바이타민 D도 합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햇빛이 자주 받아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햇빛을 받아서 바이타민 D를 합성을 하면서 내 몸에 필요한 바이타민 D를 충족하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옷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갖고 좀 감싸죠. 노출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 가끔씩 이제 영상 같은 거 보거나 이제 놀러 갔을 때 햇빛 나오면 유럽 사람들 다 뻗고서 밖에 이렇게 공원에서 누워 있고 앉아 있고 막 활동하고 막 그러잖아. 그 정도로는 햇빛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옷 같은 거 입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지내고 있어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바이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햇빛으로 햇빛 받아갖고 됐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음식에서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솔직히 지금 보세요. 밖에 나가면 뭐 지금 더워갖고 반팔 입고 다니는데 반팔 입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아까 오자마자 나 이렇게 입고 어디까지 갔다 왔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화 보세요. 딱 꽁꽁 다 싸맸어요. 바이타민 D가 합성이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인도 뭐 그냥 여원이도 아주 그냥 꽝꽝 싸맸고 머리도 길었고 다 가래. 저러고 다녀도 몇 시간은 하지마 몇 시간은 받아야 바이타민 D가 합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 번째 보시면 물체 속에 포함된 형광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시키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작용이 발생돼요 라고 나왔죠. 요게 형광등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LED인데요. 형광등 알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거기 내부에 뭐가 있냐면 수은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수은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쐬어줘? 자외선을 쏘여주잖아요. 자외선을 쏘여주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자들이 쭉 배치가 돼 있겠죠? 그 전자들이 자외선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의 전이가 일어나겠지? 전이가 일어났다가 다시 뭐 할까? 내려오기도 하겠죠? 내려오면서 뭐를 방출할까?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그 형광등을 깨면 무슨 기체가 나와? 수은기체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시면? 일단 아프다 죽어요. 그냥 바로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아픔을 즐기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깨지 말아라라는 거지. 깨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마스크 하고 얼른 치워서 환기시키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몰라요. 미나마타병 걸려요. 수용기증이 이제 미나마타병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 중추신경계를 이제 잘못되게 하는 거야. 근데 중추신경계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굉장히 중요한 애들, 척수까지 얘네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걔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죽진 않는다니까요. 아프다가 죽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바로 죽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의료기구 소독기나 손소독기, 식기소독기, 위조지폐 감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저기 돈에다가 그런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쏘여주면은 거기서 어떤 특정한 문양이 나왔을 때 이게 정식적인 지폐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위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시강산 읽어볼게요. 민서 읽어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 정작 있어서 빛이란 건 요 가시강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징 읽어주세요. 화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인다. 가시광선 영역 중 보라색 빛의 파장이 가장 짧고 빨간색 빛의 파장이 가장 길다. 그리고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인다. 옆에 가시광선의 파장 밑줄 거놓을게요.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밑줄 좀 거놓으세요. 요건 2단원에서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때 2단원에서는 아마 400에서 710 정도? 그 언저리. 오케이? 무슨 계열? 발머 계열. 예준이 왜 처음 듣는 듯한 발목. 발머.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빛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의 눈은 노란색 빛부터 초록색 빛까지의 파장 영역에서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사람 눈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노란색 계열이에요. 노란색 계열이고 사진으로 촬영하면 가장 이제 밝게 영역으로 이제 밝게 측정이 되는 부분이 파란색 계열이고요. 근데 우리 사람 눈으로 노란색이 가장 밝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밝게 느껴지니까 애들 옷이 주로 노란색을 쓰는 이유가 잘 보이니까 눈에 잘 띄우라고. 오케이? 그래서 학원 버스도 무슨 색? 노란색. 그것도 이제 이런 이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노란색이죠. 잘 보이라고. 그래서 애들 이제 유아복 같은 거, 교복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노란색으로 맞추는. 모자도 막 노란색으로 맞추고 그런 거 하는 거. 눈에 잘 띄어요. 사람 눈에 잘 띄인다고. 저희 초등학교 체육복 색이 노란색. 되게 촌스럽겠네요. 자, 이용 갈게요. 광학기구에 이용되고요. 가시광선 레이저, 라이파이라고 있는데요. 왠지 뭐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광 요렇게 빛이 있잖아. 이걸로 내가 뭘 쓸 수 있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좋겠죠? 되게 좋은데 개발도 하고 실용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쓸까? 와이파이가 좋으니까. 그쵸. 와이파이가 더 편하니까. 그럼 와이파이가 왜 더 편할까? 와이파이는 전파 계열을 써요. 파장이 더 긴 걸 쓴다고. 파장이 길면요. 요 틈새에 파동이 잘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런 걸 회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파장이 더 짧은 애잖아. 그럼 요 틈새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잡히는데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안 잡혀요. 그게 라이파이의 단점이야.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회절이 잘 일어나야지 이게 전파 수신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전파, 그러니까 약간 마이크로파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적외선보다 훨씬 더 파장이 더 긴 애를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적외선 갈게요. 자, 려원이가 읽어주세요. 가시광선의 빨간색 빛보다 파장이 긴 영역에 정작 네. 물체의 흡수되어 온도를 높이는 열작용을 하면 열선이라고. 열선이라고도 한대요. 또요. 발열체에서 나오는 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코로나 때 카메라로 아마 등교할 때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 공항 같은 데서 촬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일이 다 체온을 잴 수 없으니까 그냥 카메라로 적외선 열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야. 촬영을 해서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거, 파란색이 온도가 낮은 거. 실질적으로는 파란색이 온도가 제일 높거든요. 파란색 불빛이요. 빛이 제일 높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땐 파란색은 왠지 시원하고 빨간색은 왠지 덥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상으로 맞춘 거지. 우리가 보는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파란색이
한 3만도 되거든요. 빨간색이 한 3,000도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꽤 크죠. 근데 적외선 열 카메라로 봤을 때는 빨간색의 온도를 높은 거로, 파란색의 온도를 낮은 거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였고 온도를 측정하거나 야외에도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 또는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물리치료계, 그다음에 리모컨, 적외선 망원경, 뱀 있죠, 뱀. 뱀이 적외선 영역으로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숨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시광선보다 적외선 파장이 더 길죠? 그럼 회저 현상도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틈 사이에서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뱀이 저기에 있는데 숨어야지 하고 봐야 돼 이렇게 숨어 있어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 새끼 뭐 하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뱀 입장에서는 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세요. 아, 뱀이요? 물리는 것도 좋아하나요? 독이 들어있는데 그건 조금 생각이 네, 그냥 도망가세요. 야외에서 보면요. 자, 넘겨봅시다. 적외선과 자외선의 용도 관찰하는 거 쭉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되고 전파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선을 읽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는 파장 12.2cm, 진동수 2.45 기가헤르츠. 기가헤르츠, 여기서 기가는 0이 10의 9제곱, 키로가 3제곱, 메가가 6제곱, 기가가 9제곱. 기가 다음에 더 큰 거 뭘까? 테라. 테라가 12제곱. 테라보다 더 큰 게 헤라. 걔가 15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될까요? 빛의 속력 나오겠죠? 그래서 센티미터로 뭐로 바꾸고? 미터로 바꾸고 기가는 뭐로? 10에? 몇 제곱이라고 그랬어? 9제곱으로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딱 얼마 나올까?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나 또는 3억 미터 퍼 세컨드 나올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음식물 속에 포함된. 근데 지금 파장이 엄청 길어졌죠. 아까 감마선 할 때 0.01 나노미터였잖아. 나노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거든요. 그럼 0.01 나노미터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0.01에다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곱한 거죠. 맞죠? 근데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결국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미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감마선이 이랬는데 마이크로판은 12cm나 됐어요.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자,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 분자를 진동시켜갖고 열을 발생하게 합니다. 라고 나왔죠? 전자레인지 내부에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계속 수시적으로 전기장의 변화를 시켜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계속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산소 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수소 쪽은 플러스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이 플러스가 됐어. 그럼 산소가 그쪽으로 되겠지.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돌아버려. 근데 또 바꾸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 마찰 생기겠지? 마찰에 의해서 뭐 생기는 거야? 열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물이 데펴지는 거야. 전자레인지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엔 들어가지 말라고. 니네 몸에도 뭘 갖고 있어? 물, 성분이 갖고 있으니까 니네가 들어가면 똑같이 그 무성분에 걔네들이 진동운동을 하면서 열이 발생을 해갖고 내 몸이 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차폐 현상을 이용을 해갖고 쇠사슬 같은 이제 철망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된 거고 봐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 전기장 내부에만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전자레인지에 쓰이고요. 통신, 휴대전화, 무선 랜, 레이더, 촉도 측정기 이런 것들이 이용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라디오파 갈게요. 라디오파는 여원이가 읽어주세요. 보통 라디오파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제 라디오파를 전파라고 얘기를 하죠. 읽어주세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서 장애물 뒤쪽까지 잘 전돼요. 회절에 대해서는 교과 과정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그 틈 있죠, 틈. 요 틈 간격이 좁을수록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 요 두 가지 조건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틈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게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요. 알겠죠? 어쨌든 파장이 기니까 뭐 장애물이 있는 뒤에까지도 전달이 잘 되겠죠. 여러분들 라디오 듣는 사람들인데 안 듣는 사람도 뭐 거의 많은데 AM이랑 FM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요 친구가 파장이 더 짧아요. 파장이 짧고 요 친구가 파장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수신을 할 때 AM이 훨씬 더 수신이 잘 돼요. 수신이 잘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음악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폭해갖고 거기다 넣는 과정은 AM보다는 FM으로 보통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듣는 라디오 주파수는 다 FM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수신이 잘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딜 가도 웬만하면 라디오가 이제 잡히는 이유가 보통 이린애가 라디오 들을 때는 거의 차에 탔을 때 라디오 들을 때 있죠? 그때 FM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전파의 정보를 담아서 먼 곳까지 전송할 수 있고 고맙네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 유선 안 달았어. 인터넷을 우린 가난해갖고 인터넷을 안 써요. 우리 뭐 안 써요. 이렇게 하더라도 TV에다가 안테나만 달아도 TV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계속 그 TV의 영상에 해당되는 전자기파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인 거지.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막 지금 전자기파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 그렇죠? 거기서 또 수신해야 되고 여기서 또 내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전자기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기파가 주변에 막 무슨 형태로 횡파의 형태로 막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진 보여요? 귀신이에요. 됐나요? 자, 문제는 거기 실력업까지 푸세요. 269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민서 다 안 했? 예. 연희하고 예준이는 남유시고요. 다행이하고 선아는 다음 주까지 해갖고 오세요. 목요일까지. 얘는 원래 목요일 반이니까. 그리고 려원이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우리 12시 30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대 맞춰갖고 오세요. 알겠죠? 둘이 도망가지 말고 남아.